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범 홍서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있지요? 백범 선생님은 왜 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마지막에는 통일운동을 하다 돌아가셨을까요? 궁금하지요? 백범 선생님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은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얼른 찾아와서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백범이 꿈꾼 나라. 백범 선생은 1876년 황해도 해주 산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17살에 과거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고 관상 공부를 하면서 사람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것보다는 몸이 튼튼한 것이 좋은 거고 몸이 튼튼한 것보다는 마음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평생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백범 선생은 위태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1907년 신민회라는 비밀단체를 만들어서 일본과 맞서 싸웠어요. 신민회는 중국 만주에 독립군을 키우기 위한 군관학교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러는 사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 지배했어요. 일본 군과 일본 경찰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까지도 통제했어요. 그러면서 지배의 방해 세력이라 판단한 신민회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골몰했어요. 일본은 가짜 사건을 만들었어요. 신민회가 조선 총독부에서 제일 높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조작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네가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지, 네가 했지 라고 뒤집어 씌워서 7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였어요. 이 사건으로 백범 선생도 잡혀 들어가서 4년 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신민의 중심 인물들은 수년간씩 감옥살이를 하였고 감옥을 나온 뒤에는 일제의 집요한 감시와 회유로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만주, 블라디보스톡, 중국, 미국 등으로 망명했어요. 감옥살이를 하면서 백범 선생은 그 유명한 백범이라는 호를 지었어요. 백범은 천한 사람을 뜻하는 백정과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범부의 머리끝자를 가져온 거예요. 천대받는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이 나 김구만큼 나라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얼른 나라를 찾아올 수 있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거예요. 1919년 3월 1일 일제의 혹독한 지배를 거부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우리는 자주민이다라고 전 세계에 선언했어요. 그러자 일본은 총칼로 무자비하게 3.1운동을 진압했고 7,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죽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더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제국이었어요.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은 새롭게 나라를 만들면서 이제는 임금이나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야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국민들이 더욱 단결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총칼로 점령하고 사람들을 촘촘히 감시하고 있어서 국내에선 도저히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하이는 국제도시여서 세계 각국과 협조할 수 있었고 통신과 교통이 편리해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에 적당한 곳이었어요.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한 백범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자원했어요. 그러자 임시정부는 백범 선생을 지금의 경찰청장인 경무국장에 임명했어요. 일본의 추적과 밀정, 친일파로부터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를 지키는 그야말로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와 소통하면서 효과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비밀 연락망인 연통제 교통국을 설치했어요. 이 비밀 조직을 통해 국내의 임시정부의 소식을 전하고 독립전쟁에 대비해서 독립군을 모집하거나 독립자금을 모으는 등 국가로서 활동했어요. 하지만 비밀 조직이 일본에게 발각되면서 독립운동은 위기에 처했어요. 특히 1920년대 말이 되면 임시정부는 청사의 집세도 제때 내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탁달을 당하였고 직원들은 밥을 굶기도 했어요. 거기에다가 1931년 7월에 일본이 완바오산 사건을 조작해서 중국인과 한국인들 사이를 이간질했고 9월에는 만주를 점령했어요. 만주는 우리 무장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는데 일본이 점령하게 되면서 독립운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당시 임시정부의 핵심이었던 백범 선생은 꺼져가는 독립운동을 살리기 위해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열투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의열투쟁이란 무기를 들고 나가 일본과 부딪혀서 싸우는 것.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어요. 백범 선생은 폭탄을 들고 나가서 싸우다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3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어린 2 아들에게 유서 쓰기. 이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보물 1245호 백범일지예요. 2번째, 목숨을 내놓더라도 독립자금이 없어서 당시 하와이, 멕시코, 쿠바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동포들에게 독립자금을 보내달라고 편지 쓰기. 3번째, 자신과 함께 목숨을 던져서 죽을 사람 찾기였어요. 이때 이봉창 의사가 백범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들 늙어가는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그 쾌락을 대강은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하고자 상하이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백범 선생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기로 백범 선생과 계획했어요. 하지만 이봉창 의사는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돈을 모아 보내줄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마침내 미국에서 돈이 왔고 백범 선생은 수류탄 2개를 구해서 이봉창 의사에게 줄 수 있었어요. 이봉창 의사는 상하이에서 도쿄로 건너가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고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10일 일본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셨어요. 이봉창 의거 20일 뒤에 일본은 상하이를 쳐들어왔고 중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중국과 일본은 1달 정도 전쟁을 했는데 이 기간에 일본은 9만 명의 군대를 상하이에 보냈고 80여 척의 군함과 300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상하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국제도시 상하이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긴 축하식을 보란듯이 거행하면서 날짜를 이봉창 의사가 처단하려고 했던 일왕의 생일인 4월 29일로 정했어요. 백범 선생은 이 기념식을 이용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타격을 줄 거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혹시 이봉창 의거 같은 것을 또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에는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백범 선생과 시계를 바꾸고 기념식장으로 가서 폭탄을 던졌고 멋지게 성공했어요. 윤봉길 의사도 현장에서 붙들렸고 일본까지 끌려가서 12월 19일 총살형으로 순국하셨어요. 올해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이면서 그 두 분이 돌아가신 지 9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예요. 당시 일본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어요. 우리나라와는 무력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던져 싸워도 일본은 이기기 힘든 나라였어요. 이봉창 의사 손에 수류탄 2개를 쥐어주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이 걸렸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린 자식, 아내, 부모님을 두고 죽을 수 있었어요. 비겁하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부유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세계 최강인 일본의 잘못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웃으면서 죽으러 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야 할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백범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전 세계의 80%가 우리나라처럼 힘센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독립을 쟁취해서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했어요. 백범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11월이 되어서야 돌아왔지만 우리나라는 38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꿈도 꾸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2개의 나라가 될 것 같았어요. 백범 선생은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져야 땅 위의 38선도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1948년 남과 북에 따로따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백범 선생은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그뿐 일이야. 대중의 기아가 있고 가정의 이산이 있고 동족의 상잔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셨어요.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남과 북이 계속 만나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 6월 26일 백범 선생은 통일을 반대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이 쏜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광주광역시 합동에 백범 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광주에 백범 기념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광주와 백범 선생님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에요. 1946년 9월 백범 선생이 광주에 오셨을 때 광주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받은 많은 후원금과 귀한 물건들을 그들을 위해 써달라고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광주시장은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방 한 칸, 부엌 한 칸인 작은 집을 100여 채를 지어서 그분들이 살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백범 선생은 백가구가 화목하게 살라고 백화마을이라는 동네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집들이 낡고 허름해져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백화 아파트라고 했어요. 우리 광주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인연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2015년 백화 아파트 옆에 광주 백범기념관을 건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봉창, 윤봉길 의사,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 분단과 통일, 인류의 행복, 백화마을. 백범 선생님이 꿈꾸신 나라를 이해했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백범 선생님이 꿈꾼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실 건가요? 그 답은 광주 백범기념관에 있어요. 광주 백범기념관에 오셔서 백범 선생님이 꿈꾼 나라를 만나고 광주와 백범기념관의 아름다운 인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